물을 하루 2리터씩 마시는데도 입이 마르고 피부가 갈라진다는 환자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약국 현장에서 실제 이런 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생체의 위해를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 대사가 되지 않아서 이걸 수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되려 부종을 일으킨다든가 소화불량을 일으킨다든가 어지러움, 복통, 설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시작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많은 검사를 받아도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피곤하고 잠은 안 오고 속은 더부룩하고 어떡하죠? 이런 증상 겪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 원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책과 삶, 책과 사람의 주인공은 양리학 박사 손원록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양리학 박사 손원록입니다. 30여 년간 환자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약사로서 일하셨으니까 온갖 종류의 환자들을 다 만나셨을 겁니다. 만병의 근원을 찾아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시작이 이 몸속이 메말라서 바짝 말라서 질병이 오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마름이라고 하는 거는 질병 이전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아쉬움은 많은 사람들은 질병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약국 현장에서는 질병 이전에 이런 상태가 더 중요하고 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이 사회는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잖아요. 진화된 스트레스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저희가 어렸었을 때 단순히 꾸중을 듣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지속해서 압박이 오는 이런 스트레스를 진화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도 저희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압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와 싸움, 전투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흥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펌핑을 하죠. 더 많은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펌핑을 하고 기관지는 이완이 됩니다. 큰 목소리를 내서 적을 갖다가 위협을 주기 위해서 목소리는 커지고 기관지는 이완이 되면서 동시에 눈은 이 동공은 산대가 됩니다. 굉장히 동공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빛이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바로 과도한 긴장된 상태. 그러다 보면은 지나치게 각성되는 상태가 됩니다. 도망갈 건가, 회피를 할 건가, 싸울 건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주 민첩한 뇌의 각성 상태를 요하거든요. 이 상태를 바로 현대인의 메마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막화의 시작입니다. 저희가 지금 싸우는 상태에서 갑자기 밥을 먹고 시작합시다. 아니면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각성된 장기 외에는 소화를 위한 이런 장기는 전부 다 수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다 에너지를 보내주질 않기 때문에 위장관은 완전히 꼬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의 질병 중 불면, 소화불량, 그리고 지속해서 간에서 ATP하고 이런 에너지원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근육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늘 근육통이라든가 여기저기 불편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견지에서 이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몸이 메마르면 병이 된다. 만성질환의 고리를 끊는 근본 치료혁명을 제시하신 건데요. 메마름이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소화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체액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분비 억제가 되다 보니까 질병들을 늘 달고 사는 겁니다. 이거는 소화, 효소랑 관계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소화제를 먹는다 해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위장관의 수축이라든가 이런 긴장 상태를 갖다가 잘 이완을 해줘야 됩니다. 메마름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입마름을 많이 얘기하시죠. 심지어 물을 하루 2리터씩 마시는데도 입이 마르고 피부가 갈라진다는 환자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약국 현장에서 실제 이런 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생존 모드에 저희가 돌입하게 되면 모든 체액 분비는 억제가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어떤 이들은 생체의 위해를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수분 대사가 되지 않아서 이걸 수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수독. 예, 물의 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서운 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략 어떤 부종을 일으킨다든가 소화불량을 일으킨다든가 어지러움 아니면 복통설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메마름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가요? 몸이 메마르는 이유는 바로 이 생체의 어떤 과도한 긴장입니다. 이런 긴장 상태에서는 근육이 꼬이게 되고 수축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이 수축이 좌우가 대칭이 돼서 균형적으로 수축이 된다면 또 관계는 없지만 인체 곳곳에서 부자연스럽게 비대칭적으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 결과 골격 구조까지 틀어지게 되는 특히 이런 압박으로 인하게 되면 장기라든가 이런 영향들이 되게 큽니다. 메마름의 증상이 온몸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나타나기도 하는데 입마름 먼저 생각하겠죠. 그리고 눈이 빡빡해지거나 눈 건조도 있을 테고 피부가 마르고 갈라지는 현상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입마름이라고 해서 단순히 나만 불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는 입냄새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를 닦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물을 더 마신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물을 덜 마시면 보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순환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너무 정확하게 핵심을 말씀해 주셔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메마름의 어떤 시초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입은 사실 소화기관의 시작입니다. 이 침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분비가 돼야 음식물을 교반하고 잘게 부셔서 잘 섞어줘서 이게 위로 들어갔었을 때 비로소 소화 흡수 분포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결여가 되면 소화 흡수 분포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위산 자체는 굉장히 강한 산입니다. 이 교반이 되지 않는 이런 음식물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뭐 칼국수를 밀가루 음식 반죽을 잘못하게 되면 바깥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전조한 위산입니다. 아주 찐득한 위산에 노출이 되면 바깥쪽만 타게 됩니다. 단순하게 입마름을 말씀하셨지만 이런 탄 음식들이 아직 규명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암의 시초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메마름증이 계속되다 보면 체내 사막화가 일어난다고 하셔서 겁이 났습니다. 피가 끓어오르고 살이 마르고 뼈와 진액이 다한다라는 이 말로만 들어도 섬뜩한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메마름증에서 시작하는 개념일 수 있겠네요. 입마름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갑자기 잔기침을 한다든가 목에 이물감이라고 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잠이 맑지 않으면서 심계항진이죠.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감정적 차원이나 어떤 정신적인 메마름증, 사회적인 메마름증을 시작이 돼서 아예 인체 내에서는 마치 어떤 수도꼭지가 잠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육도 저희가 과흥분 상태에서 지속적인 긴장을 하면 만성염증이 가두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대사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위장관이 꼬이면서 모든 인체의 어떤 동태학적인 부분이에요. 소화, 흡수, 분포,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노출이 되면 결국에는 어떤 생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체내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메마름증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얘기만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마름증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 메마름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메마름증은 매끄럽지 못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이 매끄럽지 못한 거를 육체적 메마름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정신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감정학적으로는 늘 놓였고 흥분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바로 이 사회가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늘 먹는 거에서부터 크고 작은 불편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저희가 치유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는 원인도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메마름증과 연결이 됐었을 때는 지금처럼 안타깝지만 사회의 크고 작은 범죄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원인으로 언급하신 것 중에 삼과 현상, 과호흡, 과흥분, 과대사를 하기 때문에 몸 전체가 안정적이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삼과라고 하는 과호흡, 과흥분, 과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아쉽게도 질병이 발생했을 때만 병원을 의존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구급의학입니다.
급할 때를 응급을 처치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질병 이전의 상태는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인 불명의 질병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우리가 병원을 이용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책의 출발은 그 이전의 상태를 스스로가 좀 찾아가서 덜 아프고 덜 힘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 삼과라고 하는 거는 호흡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릇된 호흡을 하지 않으면 과호흡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과호흡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현대인의 질병이 절반 이상이 다 해결이 됩니다.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호흡이 일어나지 않으면 과대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과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과긴장 상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영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그래도 다행히 치유의 길을 제시하셔서, 네, 이것만 하면 메마름이 사라집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흡입니다. 예. 호흡이 메마름과는 어떤 관련이 있기에 치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흔히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심호흡을 크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고요. 네. 근데 이 메마름증 체질에 있어서는 그조차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흉곽을 크게 부풀렸었을 때 긴장 상태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흉곽도 늘리고 흉근이라든가 이런 근육을 갖다가 움직여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운동법이 될 수 있지만 메마름증 차원에서는 흉곽이 커지는 순간 인체는 더 긴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마운 거는 최근에 요즘 밝혀진 것 중에 이 보호 효과라고 하는 호흡을 크게 하면 할수록 이 이산화탄소가 없어지게 되면 대래 인체에서는 그 산소를 잡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산소를 많이 들여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뇌라든가 이런 데 대래 보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심호흡을 하면 머리가 띵한데도 산소가 너무 많이 유입이 돼서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장하는 이 촉촉호흡법은 정말 많은 호흡법 중에서 이 신경계를 갖다가 긴장하지 않게끔 하는 거를 찾아내고 개발을 한 건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호흡을 크게 들이쉬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앉아서 하셔도 되고 일과 중에 누우실 때 하셔도 되고 흉곽을 늘리지 말고 깊게 가늘게 이런 것들은 아마 단전 호흡에도 이런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가늘게 쭉 들이쉬고 마치 실처럼 쭉 들이셔서 천천히 하셔서 뱉을 때도 처음에 1단계에서는 입으로 천천히 뱉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노폐물들이 많은 상태니까 나중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때는 입이 아닌 그냥 코로 들이쉬고 코로 뱉고 5초씩만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체액 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청소라든가 알아서 어떤 재생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강박을 갖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편안하게 한 3, 4회, 많게는 4회 정도 10회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장을 꼽으라면 메마른 돼지의 생명수를 채워야 한다. 이 부분은 박사님이 풀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상에서 3단계로 합니다. 청열, 열을 갖다가 맑게 해소해주고 그 다음에 자윤, 생명수라는 개념이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긴장하지 않고 호흡을 하게 되면 스스로가 안에서부터 생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과호흡, 과흥분을 하게 되면 군데군데가 잠겨지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안신이라고 하는 정신 아니면 이런 신경계열을 갖다가 편안하게 해주는 이 3단계입니다. 첫 번째 청열은 제가 거의 30년 동안 국내에서 좋다 하는 거를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이런 천연물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서 뽑아낸 대표적인 물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녹은 또 율초라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생성된 것들을 갖다가 잘 적절하게 이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자윤이라고 하는 거는 점액이나 섬유질이 많은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마연근이라든가 양배추, 자두, 브로콜리 이런 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평소 때 좀 잘 이용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있고요. 세 번째는 안신이라고 하는 거는 밀양원소 전해질 쪽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양질의 마그네슘, 의료 쪽으로 가는 거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방을 받는 거라든가 약사님들의 지도하가 아니라면 그냥 기본적인 마그네슘 제제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식단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메마름증 환자들에게 독이 되는 식단도 있다고 책에서 언급하셨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이 먹는 이런 기름진 것들이에요. 흔히 얘기한다면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데 메마름증에서는 위장관이 꼬인 상태에서 소화효소액마저 지금 분비가 억제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기름진 것들을 먹게 되면 이 메마름증은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어서가 아닌 너무 많아서도 질병이 되는 뭐 섬유질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또 먹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마른 땅에다가 섬유질이 많아지면 되레 이러한 것들이 더 노폐물로 됩니다. 몸이 끓어오르는 과도한 흥분감을 얘기하셔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인삼, 홍삼 같은 제품은 열감을 높이는 약물이잖아요. 이게 괜찮을까 싶기도 하네요. 만약에 본인이 이 메마름증 체질이라는 거를 느끼시거나 그랬었을 때는 인삼과 홍삼을 피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제들은 전형적인 부기제입니다. 우리가 기의 흐름에 대해서 모른다 해도 물을 끓였었을 때 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역동적이고 동적입니다. 이런 메마름증 체질에 만약에 너무 동적인 힘을 주면 결국에는 사람을 공격하는 힘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이 지나치게 끓을 때 그 진기만으로도 사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동적인 거는 내 자신과 타인에게도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결국은 수분과의 싸움이 될 텐데 이 메마름증과 관련해서는 수분 섭취를 어떻게 제한하시겠습니까? 과호흡과 흥분 과대사는 바로 몸이 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과학적으로 100% 증명을 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인체가 흥분하는 그 순간 혈중으로 당, 지방,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열원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혈중에 당이 많아지면 당뇨가 되는 거고요.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고지혈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은 많아지게 되면 고지혈증 아니면은 고혈압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또 음료해서 대사가 되지도 않는 당을 흡수를 하게 되면 많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드시되 호흡법을 하게 되면 뭐 흥분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데워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흡수가 될 겁니다. 그럼 이 메마름증을 원인으로 해서 질병으로 구체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질병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희망을 드리고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다스리게 된다면 질병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회복적으로 가는 그런 걸 도움을 드리고자 사실. 네, 이 책을 쓰신 겁니다. 네네. 정신적 스트레스 얘기하시면서 정신적 메마름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우울감이라든가 심지어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도 역시 메마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부 이 메마름에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닙니다.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피부 관련 질환도 당연히 메마름에서 기인합니다. 네, 어떤 점을 어떻게 염려해야 할까요? 인체에는 세 개의 큰 배설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이 대소변에 이 배설 경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메마름증에 노출이 되면 이 대소변 경로가 제일 먼저 막히게 됩니다. 물이 없는데 청소를 할 수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노폐물들이 피부로 동안 배설을 하게 되는 게 피부 질환이 되는 겁니다. 이 피부 질환은 이 배설 경로로 인해서 처음에는 단순한 어떤 건조감에서 시작을 해서 가려움증,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뾰룩지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고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 어떤 소양감, 지속적으로 긁어야 된다든가 이게 더 메마르게 되면 그때는 비로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토피 질환이라든가 건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책의 이야기 중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이해를 하면 우리 몸의 순환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추신경계에 어쩔 때 이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냐면 바로 이 파이트와 플라이트 반응이라고 하는 싸울 건지 회피를 할 건지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도 긴장하지만 이 도망가기 위한 회피 반응일 때도 또 긴장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교감신경은 흥분을 하게 됩니다. 과도한 긴장 상태에 노출이 됩니다. 긴장하게 되면 동공이 산대되면서 이 기관지는 이완이 되고 계속해서 펌핑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근육에는 계속 에너지의 공급으로 늘 힘이 주어지는 거죠. 싸우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질병으로 연결을 한다면 바로 뇌의 각성 상태랑 눈은 저희가 지금 커져 있어요. 동공이. 더 많은 걸 보기 위한 거지만 실제는 지금 이런 빛의 어떤 거름망이 없이 전부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관지는 항상 이완이 되고 확장이 돼 있으니까 또 이때 체액은 분비가 안 되거든요. 생존 모드에서는 복구라든가 재생이란 게 없습니다. 오로지 에너지를 공급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세게, 더 강하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균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부교감신경은 늘 하위에서 작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결국에 이 생체는 병이 들고 마는 겁니다. 더 빨리, 더 강하게. 결국에는 뭐 부러지고 좌절되는 게 밤에 잠도 잘 수 없고요. 계속 두근거리게 되죠.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들을 갖다가 걸러내는 게 아닌 늘 전부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게 어떤 병의 시초로 큰 병이 이어지는 토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몸의 균형이 깨진다는 개념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몸의 균형감을 지키며 건강을 찾기 위해서 항상성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촉촉호흡법입니다. 편안한 호흡,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라든가 기능性음식을 피해 주시게 되면 스스로가 몸이 조절하는 힘이 오랜 DNA 속에 이런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어떤 힘들이 깨어나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완된 상태에서만 아니면 재생 모드에서만 이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뭐 입의 메마름, 피부의 메마름, 또 눈의 메마름을 해결하다 보면 내 삶도 촉촉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몸이 메마르면 병이 된다. 좋은 책으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리학 박사 손원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말라간다는 것, 우리의 생각도 마르고 우리의 마음도 마른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몸을 촉촉히 유지하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촉촉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편안해지면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책과 삶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